이제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학교 폭력이 접수가 되면은 이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긴급 조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버블어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 폭력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이야기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학교 폭력을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이란 뭘까요?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폭력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폭력 행위에는 상해, 폭행, 명예훼손, 강요, 따돌림, 사이버 폭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많았던 유형이 소위 이제 삥 뜯는다고 하는 그런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가 가장 많았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어떤 학생을 왕따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때리는 행위들이 가장 많았는데, 그렇다면 요즘에는 어떤 유형이 제일 많으냐? 요즘에는 정말 압도적으로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가장 많아요. SNS로 지속적으로 놀리는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조롱, 아니면 패드립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졌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제일 많으냐? 남학생과 여학생은 좀 달라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은 서로 싸움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때리는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말로 하는 그런 놀린다거나 패드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행위들이 보통 장난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시작은 장난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사이가 틀어지고, 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이 학교 폭력으로 다시 사건화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활도 참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끼리 장난도 치고 재밌게 지내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이가 틀어지고 나면 나중에 이게 학교 폭력이 된다라는 거를 많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학교 폭력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게 학교 폭력일까요? 아니에요.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학교 내부뿐 아니라 학원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등굣길, 하굣길, 주말에 길거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주말에 놀러 갔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학교 폭력이라고 해서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학교 폭력의 진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교 폭력이 접수가 돼야겠죠. 사안으로 접수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유형은 당연히 피해 학생이 직접 신고하는 겁니다. 피해 학생은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다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교육청에다가 바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고가 아닌 행위들은 이제 보통 발견이라고 하는데요. 발견은 주변 친구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주변 친구들이 내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학교 폭력 같아요 라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학교 폭력인 것 같다, 그래서 사안을 접수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드문 경우지만은 주말이나 등굣길, 하굣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지나가는 행인이나 아니면은 어떤 학생들의 부모님이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에다가 접수를 하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접수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접수가 되면은 학교장은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시켜야 돼요. 이게 원칙적으로 분리시키다 보니까 거의 분리 조치가 필수적으로 행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분리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피해 학생이 명시적으로 나는 분리를 원하진 않아요 라고 밝히는 경우, 그래서 피해 학생 스스로가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분리 조치를 할 수가 없고요. 아니면 방학 중에는 이 둘이 따로 만나지 않는 이상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분리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반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럴 수도 있고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학교만 친구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은 따로 분리 조치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리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리 조치와 함께 일어나는 것들이 긴급 조치라는 게 있어요. 학교장이 먼저 이 학폭이 접수가 되면은 학폭이 정식으로 처분이 나오기 전에 학교장이 자체 권한으로 일단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 몇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서면 사과도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고요. 접촉 금지, 교내 봉사, 교육 이수,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긴급 조치인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 접촉 금지죠. 일단 접촉하지 말아라,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어떤 접촉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내리고요. 그리고 교내 봉사도 심심치 않게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너 잘못한 거 맞는 것 같으니까 교내 봉사 먼저 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출석 정지를 학급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출석 정지는 이제 너 며칠 동안 학교 나오지 마, 옛날 말로 하면 정학이죠. 정학. 이런 걸 먼저 할 수가 있는데, 이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는 반드시 2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학교 폭력을 한 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피해 학생이 많이 다쳤어요. 2주 이상 상해를 입었다거나, 아니면 이런 학교 폭력 행위 자체가 뭔가 보복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 조치가 먼저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학교 폭력이 접수가 되면은 이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긴급 조치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신고만 받아가지고 사안 처리만 할 수 있을 뿐이고요.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 폭력의 절차가 이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조사관을 파견을 해요. 그래서 조사관이 날짜를 잡아서 나와가지고 피해 학생 얘기 들어보고, 피해 학생 보호자 얘기 들어보고, 가해 학생 보호자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까지, 담임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까지 이야기를 다 들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던 걸 인정을 하는지, 그리고 조사관이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수위가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관이 조사한 보고서가 교육청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조사관이 쓰는 조사 보고서가 엄청 중요해요. 거의 요거에 기반해서 나중에 학폭 심의를 할 때 거의 이 조사 보고서에 기반해서 처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사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성을 말하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지속성, 그리고 가해 학생이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지, 그리고 가해 학생은 과연 반성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에 화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조사관이 볼 때 가해 학생이 이게 얘가 고쳐질 수 있겠다, 선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점수로 1점부터 5점까지 해서 점수로 매겨서 조사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조사 보고서가 이제 교육청으로 올라가는데요. 교육청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이게 과연 자체 해결 사안인지 봅니다. 학교장은 사안이 경미한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냥 학폭 처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겠다, 사안이 경미하니까 라는 제도인데, 자체 해결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자체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경미한 학교 폭력이어야 돼요. 이 경미한의 기준은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을 때 경미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상으로 피해가 없거나 아니면 복구가 됐을 때, 배상이 됐거나 아니면 피해가 아예 없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지속적이거나 보복성의 학교 폭력이 아닐 때, 요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까지 이 두 부류가 모두 서면으로 나는 자체 해결을 원한다고 확인해 줬을 때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피해 학생도 나는 이게 학폭까지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피해 학생의 부모님도 그래요, 이거는 우리끼리 끝냅시다, 나도 학폭까지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 아니라 사인한 문서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요건들이 학폭심의위원회가 교육청에서 열리기 전에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거의 아무리 느려도 한 달 안에 진행이 되는데, 보통은 피해 학생보다는 피해 학생의 부모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게 자체 해결로 끝나는 경우가, 학교장 종결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학생이 어릴수록 그렇고요. 고등학교로 올라가거나 피해 학생이 성인에 가까울수록 자체 해결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지기는 합니다. 사안 조사가 끝났고 보고서도 올라갔고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도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학폭심의위원회를 엽니다. 변호사는 거의 여기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학폭 절차가 일어나는 곳이 이제 학폭심의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학폭 처분을 내리는 기관이긴 한데요. 그래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안이 과연 학폭이 맞는지, 학폭이 맞다면은 과연 어느 정도 처분이 적당한지 학폭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피해 학생한테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가해 학생한테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피해 학생한테 나올 수 있는 조치는 일단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시 보호라 그래가지고 집이거나 아니면 집이 아니면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기관에서 얘가 여기서 지낼 수 있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일시 보호를 할 수도 있고, 치료 요양, 뭐 입원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요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피해 학생의 학급 교체를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이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왜 피해자인데 피해 학생이 학급을 교체해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이 반에서는 못 다니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이 같은 반에 너무 많을 때, 이때는 가해 학생이 너무 많으면은 한 10명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피해 학생만 한 명 옮겨주는 게 더 빨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 학생의 학급 교체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가해 학생을 조치하는 기준은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아까 조사 보고서에 있었던 그런 심각성,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됐는지, 지속성, 그리고 얼마나 고의적이었는지, 고의성, 그리고 가해 학생이 어느 정도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에 얼마나 화해가 된 것 같은지, 화해 정도. 이 화해 정도라는 건 사실 쉽게 얘기하면 합의죠. 합의가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점수를 매겨가지고 합산을 합니다. 각각 4점씩 해서 그러면 5개니까 20점이죠. 그래서 점수 기준이 딱 있어요. 1점에서 3점까지는 서면 사과, 그리고 4점에서 6점은 교내 봉사, 7점에서 9점은 사회 봉사, 그리고 10점에서 12점은 출석 정지, 13에서 15점은 학급 교체, 16에서 20점 사이로 나오면
전학이나 퇴학까지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접촉금지랑 특별교육 이수가 있는데요. 접촉금지랑 특별교육 이수는 점수랑 상관없이 그냥 심의위원들이 이거는 필요해 보입니다 하면은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거의 99%다 나와요. 거의 접촉금지랑 특별교육 이수는 필수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수에 따른 기준에서 그러니까 얘가 조금 그래도 좀 반성의 기미가 좀 보이고 선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한 단계를 높이거나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피해 학생이 장애인이다 그럼 무조건 한 단계 높여야 돼요, 점수보다. 그래서 내가 7점에서 9점을 받았어요. 그럼 사회봉사인데 피해 학생이 장애인이야. 그러면 출석 정지로 올라갑니다. 가중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럼 서면 사과는 뭐냐? 서면 사과는 말 그대로 이제 서면으로 사과를 반성문 써라는 거예요. 반성문 써서 피해 학생한테 전달해라 라는 게 서면 사과고요. 접촉 금지는 이제 접촉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임시 처분으로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최종 처분으로도 가능해요. 접촉 금지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을 하면 안 돼요. 문자를 보내서도 안 되고 카톡을 보내서 당연히 안 되고 찾아가서도 안 되고 그 집 앞에 가도 안 됩니다. 이 접촉금지로 위반하면은 나중에 처분이 가중될 수도 있어요. 교내봉사는 이제 교내봉사고, 사회봉사부터는 이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데, 사회봉사 말 그대로 사회봉사예요. 교육청에서 연결해주는 데 가서 봉사활동해라 이거고, 특별교육 이수라는 거는 이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넌 따로 더 받아야겠다 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데 가서 이제 교육을 뭐 하루 8시간씩 뭐 한 3일 뭐 이렇게 받으면은 뭐 24시간, 20시간 뭐 이렇게 나와요. 출석 정지는 말 그대로 정학인 거고, 학급 교체는 학급을 바꿔버립니다. 옆반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반으로 옮기거나. 전학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로 가게 되는데요. 이 전학 처분을 받으신 가해 학생 쪽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전학 처분을 받았어. 그럼 내가 학교를 골라서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이건 강제 배정이에요. 전학 처분은 강제 배정이라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배정을 해줍니다. 근데 보통 어디로 가냐면은 이게 자리가 있는 데로 가야 되거든요. 전학 처분도 자리가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전학 처분을 받게 되면은 거의 1시간 2시간 거리에 있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있는 거리에도 학교가 없어. 그러면 아예 옆 시도로 가요. 그래서 이건 강제라서 이건 학교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전학이 너무 멀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퇴학은 당연히 퇴학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처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한테도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학부모한테도 이 특별교육 이수를 할 수 있거든요. 학부모는 이제 당연히 성인이니까 뭐 출석 정지 이런 거 할 수가 없고, 학생도 특별교육 받고 몇 시간 받고, 학부모도 한 8시간 정도 받아라. 학부모도 이거 애를 잘못 교육시켰으니까 너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처분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이 이거 좀 이상하게 알려주는 변호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나까지? 내 애가 잘못한 건 알겠어. 근데 부모인 나까지 교육을 받으라고 하냐라고 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다투어야 되는지, 다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